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사건 말고도 취재하시면서나 뭐 이런 재판 보시면서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좀 어떠세요? 15년 전에 제가 강릉에서 취재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반대 경우입니다. 14살짜리 여중생이 아버지가 수시로 상습적인 어떤 폭행,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본인만 폭행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를 넥타이 끈으로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존속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존속 치사로 아마 죄명이 좀 변경이 돼서 존속 폭행 치사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건 존속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 여중생이 받았던 살아온 생활 환경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술에 취하면 딸이 다니는 학원까지 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술 먹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얘는 뭐 물론 다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겁이 나서 아버지를 이제 숨지게 하고 본인이 이제 신고까지 했었는데 112에 사실 그 과정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 가정적인 환경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모느냐에 대한 어떤 거를 느꼈던 과정인데 사실 이런 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취약,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물론 흉악범 사건도 많이 경험을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금을 울리는 네. 그런 네. 사건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경제사범들도 변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경제사범들 중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사기, 네, 그렇죠. 뭐 갯돈 정말. 떼먹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변호를 하면 머리채 잡힐 각오로 이렇게 그렇죠. 나쁜 그렇죠. 사람을 변호를 하는 게 그렇죠. 또 변호의 그래서 이제 역할이니까. 같이 싸잡아서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렇죠.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사기꾼을 같이 변호를 네. 하냐. 변호사도 사기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법정을 한 10분 정도 늦게 나갑니다. 같이 나가면 머리채를 잡히기 그렇죠.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판 끝나고 이제 그 사건은 국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도 같은 사기꾼으로 보고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짐 싸고 막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팍 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선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딱 놔주셨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이제 이쪽 머리채는 잡힐 각오로 이제 변호를 그럼 하고 보통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처음에 사건을 맡았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언론 보도되면서 커져버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 사임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법에 정해진 적법 절차를 받을 인권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비난은 충분히 여론은 이해를 하지만 네. 그래도 법의 보호는 받아야 된다. 적법 절차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저는 그 사람과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는 한 끝까지 변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그 춘천 연인 살해 사건 예.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항소심 현장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피고인은 뭐 잘못해서 살려달라, 죽여달라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최후 진술을 했다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그러면 항소 이유를 뭐 포기하는 거냐, 항소한 내용 포기하는 그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항소심에서 이제 선고가 나올 때는 기각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다시 이제 원심처럼 무기징역이 됐는데 네. 그때 그 기각을 한다고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할 때 네. 부모가 있었어요.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 네. 기각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사형이 되는 건지 무기징역이 되는 건지 감형되는 건지를 모르겠다. 막 하면서 거기 있는 재판 관계자들한테 이제 막 묻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를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피해자 그때 막 흐느끼면서 얘기했거든요. 울음. 잠깐만요. 난 이거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네. 근데 기자도 사람이래 가지고 그때 보면서
아 이거는 죽여달라고 했으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냉정하게 보고 기각해서 했는데 그 기사 쓸 때도 그렇고 그 취재할 때도 그렇고 기자도 사람인지라 일단은 기본적인 마음은 정말 흉악범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다 다루고 사회에서 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이라면 매장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거가 다른 사람 경고가 돼서 흉내도 못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런 사명감이 많고 앞으로도 아마 출입하게 될 때는 그러한 그 갈등이 네. 이거를 더 크게 다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네. 다뤄야지 갈등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기자 준비를 하면서 처음 봤던 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다룰 때도 너무 가깝게 또 너무 멀지 않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춘천 연인 살인 사건에서 저는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강원 지역 기자님들의 의리라 그래야 되나? 아, 의리 상당히 좋다라고 느낀 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명예, 또 피해자 유족들의 감정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정말 정제된 언어로 드라이하게 가셨고 단 한 줄도 그 살해 방법이나 그런 잔인한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이제 재판이 끝나면 현장에 있으면은 어떤 수단인지 이제 다 범행 사실을 다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서 이 판결문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달라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이 와요. 말하자면 뭐 성추행 사건이든 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하면은 그걸 다 지워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도 안 가르쳐줘, 하나도. 그래서 물어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아까 이제 임원 기자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랬는데 기자들은 요구를 하는 것들이 데스크들이 통상적으로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의 어떤 시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감정 몰입이 되면 그 기사 자체도 사실은 기자 자체가 쓰는 기사에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면과 기자로서의 또 사명감 이 사이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논의되는 게 기자들이 그 뭐랄까요, 뭐 그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선정적인 이런 이제 제목을 뽑거나 그 내용들을 묘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거죠. 성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잔혹한 범죄를 어떤 특정 단어만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래서 아주 정제된 무미건조하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또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면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뭐 여론의 관심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